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있어요 채널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내서 찾아와 주셨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꽁해지는 일이 생기곤 하잖아요. 오늘 사연도 나 같아도 속상하겠다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일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그러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희 가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뇌경색으로 오랜 기간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모님은 갑작스레 홀로 남게 되셨습니다. 아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깊이 잠겨 곁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홀로 남으신 장모님이 너무 안쓰럽고 가엾다며 장례 내내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떡해? 혼자 어떻게 살아?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곁에 우리가 있으니 잘 이겨내시겠지. 여보, 그런 위로 말고 그냥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엄마 집 조금 있으면 전세 계약 만료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자. 응? 뭐?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우리 엄마 저렇게 혼자 두는 거 너무 불쌍하잖아. 안 그래도 외로움 많이 타시는데 혼자 계시면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 우리 엄마는 살림 잘하시니까 우리랑 같이 살면 엄청 편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살자. 왜? 대답이 그래? 당신은 싫은 거야?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같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 모시고 사는 걸 뭐하러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그리고 당신네 부모님은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잖아. 우리 엄마는 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가 됐으니 더 힘드실 게 뻔하다고. 아내는 제가 난감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당장 모시겠다는 확답을 줄 수가 없어서 우선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둘러댔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은 저 역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일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 크나큰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적막감 속에 홀로 남겨주신 배우자의 부모님. 그분을 부부만의 공간으로 모셔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중대한 책임을 여러분께서는 과연 선뜻 받아들이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서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다가 결국 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께서는 제 고민을 듣자마자 그런 걸 왜 망설이느냐며 사위도 아들이다, 당장 가서 장모님 모시고 와라 하시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며 충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확고한 말씀에 더 이상 망설일 명분이 없어져 아내에게 뜻을 전한 뒤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집이 참 넓고 깨끗하네. 역시 우리 이서방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가. 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야 좀 안심이 돼. 엄마, 이제 여기는 엄마 집이기도 하니까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 그래, 고맙다, 민영아. 그런데 그럼 난 이제 어느 방을 써야 하는 거니? 당연히 안방 쓰셔야지. 엄마가 제일 편히 주무셔야 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다른 방으로 옮길게. 그렇게 장모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는 것은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순간 아내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작은 방이 2개나 더 있었고 그 방들도 장모님 혼자 쓰시기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방을 차지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쓰던 짐을 모두 빼내어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장모님의 짐으로 채워졌습니다. 겨우 정리가 얼추 끝나고 장모님이 안방 침대에 몸을 누이시는가 싶더니 곧바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이서방, 침대 오른쪽이 푹 꺼졌구만. 이 사람아, 부부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잠을 자야 침대가 평평할 것 아닌가. 아유, 이 침대 못 쓰겠네. 많이 불편하시군요. 그럼 이 침대는 저희가 작은 방으로 빼고 장모님께서 편히 쓰실 새 침대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난 물침대로 해주게. 예? 물침대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그건 요새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관리하기도 무척 힘들고 위생이나 세균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누가 직접 하나. 다 사람이 와서 관리해 준다잖아. 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나? 난 다른 건 됐고 물침대를 꼭 쓰고 싶네. 그리고 기왕이면 안마 의자도 침대 옆에 하나 놔주게. 안마 의자도요? 왜? 그것도 싫은 건가? 이렇게 남편이 잃고 우울한 장모를 위해서 사위가 그거 하나도 못 해주나? 이서방, 옛말에 사위도 반은 자식이라 하지 않았나? 합가 첫날부터 장모님은 제 마음을 사방으로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부러 제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울증 약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꺼내 드시고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사위된 도리로 어찌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희는 입주 첫날이니 일단은 요구하신 것들을 모두 들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가의 물침대와 안마의자를 안방에 들여놓고 그로부터 꼬박 일주일의 시간을 저희 부부는 숨죽이며 장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식사부터 생활 하나하나까지 장모님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드린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일주일이 지나자 장모님은 또다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꺼내 보이시면서 저를 경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서방, 이거 아무래도 자네 통장인 것 같던데 맞지? 어쩌다 내가 보게 됐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돈이 꽤 많더구먼. 그런데 자네 여태껏 나한테 비싼 밥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내심 서운했네. 왜 그동안 우리 식구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시켜준 건가? 그리고 이만한 돈이 있는데 왜 우리 민영이 고생시키고 있나? 제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내가 장모님이 들고 계시던 저희 통장을 낚아채더군요.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큰 돈이 있었어? 잠깐만, 이거 내가 전혀 모르는 통장이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왜 말을 못해? 실은 그게 얼마 전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들어있는 통장이야. 당신한테는 나중에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자식이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고 함께 쓰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 사이에 이걸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당신, 나 너무 서운해? 어머머, 이게 도대체 얼마야? 1, 10, 100, 1000만? 세상에, 공이 몇 개야? 우리 집 이제 대박 났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 유산은 그렇게 당장 꺼내서 쓸 돈이 아니라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야. 이렇게 통장에 돈이 떡하니 쌓여있는데 아껴서 뭐해?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씩 써도 티도 안 나겠어. 엄마, 우리 오늘 당장 외식하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나온 대게, 아니 그거보다 더 비싼 킹크랩 먹으러 가자. 이왕 먹는 거 제일 좋은 거로. 나는 위가 커서 혼자 킹크랩 2마리는 거뜬히 먹을 수 있다고. 좋아, 나가자. 엄마, 여보, 옷 입고 나와. 제가 제지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아내와 장모님은 신이 나서 각자 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옷을 갈아입더군요. 장모님이 제 서랍을 뒤져 함부로 제 통장을 꺼내보신 것도 기가 막히고 언짢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아내한테 공개해버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 감성을 애써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외식 장소로 향했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마치 거액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들처럼 한껏 들떠서 킹크랩을 무려 3마리나 주문해서 남김없이 해치우더라고요. 장모님은 저희 집으로 오신 그날부터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상전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집안 살림에 손을 보태는 것은커녕 하다못해 화장실에 다 쓴 휴지심을 빼고 새 것을 끼우는 그 간단한 일조차도 당신 손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불러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집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만약 짐작가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예상이 과연 맞게 떨어질까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지 어느덧 보름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평소와 달리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쉬지도 않고 거실에서 꾸물거리고 있기에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시간 다 됐는데 출근 안 해? 나 있잖아, 여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니 딱히 아파 보이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차 물으려던 찰나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장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서방, 오늘부터 내 딸 회사 관뒀네. 자네가 부모님한테 유산도 그렇게 두둑이 받아서 돈도 많다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내 딸까지 맞벌이를 해야 하나? 이제부터 그냥 자네 혼자 벌어도 충분하겠어. 에? 회사를 관뒀다고요? 여보, 그게 사실이야? 나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둔 거야? 왜 그랬어? 이서방, 지금 아침부터 내 딸한테 왜 그렇게 면박을 주나? 장모님, 이건 면박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중대한 문제를 저와 의논조차 없이 멋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여보, 당신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여보, 나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미안. 이따 얘기해. 어서 회사 잘 다녀와. 그렇게 아내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화장실로 황급히 숨어버리며 노골적으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장모님은 한술 더 떠 출근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안 가고 뭐해 하고 저를 닥달하는 통에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더는 따져 묻지도 못하고 일단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당분간 엄마랑 같이 자겠다고 선언하더니 노골적으로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며칠이 지나도록 장모님 밖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리 전화를 걸거나 애타게 메시지를 보내도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답니다.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이 상황에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작정하고 장모님이 계신 안방 문을 열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장모님 뒤에 숨어서 날 피해 다닐 거야? 나도 사람이라 답답해서 미치겠으니까 당장 좀 이리 나와봐.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어른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감히 언성을 높여? 당장 그만하지 못해? 장모님, 제발 좀 보십시오. 아내가 저랑 대화조차 안 하려고 저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혼나는 게 무섭다는 핑계로 벌써 일주일째 각방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알았네. 내가 오늘 잘 이야기해서 오늘 밤부터는 자네 방으로 들여보내도록 하겠네. 아내가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언제까지 장모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통제하실 거예요? 장모님, 이건 엄연히 저희 부부의 일이니까 잠시만이라도 좀 빠져주세요. 여보, 제발 나와서 나랑 대화 좀 하자. 제가 아내를 향해 다시 소리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유, 내 심장. 아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나. 아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 장모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난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네. 이 공황장애까지 같이 있어서 간혹가다 이렇게 심장이 놀라곤 한다네. 자네가 방금처럼 무섭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유,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거라고. 아유.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무조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기 서랍에 내 약 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물이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 장모님. 저는 허둥지둥 약을 찾아 물과 함께 장모님께 챙겨드렸고, 약을 드시고 난 뒤에야 장모님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모님이 겨우 안정을 되찾으신 후에야 아내가 마침내 안방에서 따라 나오더니 상황을 수습하려던 저를 오히려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행동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랑 나한테 눈치를 너무 주는 거 아니냐고. 뭐? 내가 눈치를 줬다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집에서 지금 누구보다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아유, 또 가슴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또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세요. 그래야겠네. 민영아, 너 오늘부터는 다시 이서방이랑 같이 자도록 해라. 보아하니 이서방이 단단히 화가 났으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달래주고. 이서방 화내지 않을 거지? 장모님이 그렇게 힘겹게 안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윙하고 안마의자가 작동하는 묵직한 진동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오더군요. 아내는 그제야 마지못해 저를 따라 작은 방으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퇴사한 일을 따지지 않기로 하고 말했어요. 됐다.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고 더 말해봐야 장모님만 놀라실 테니 회사 관둔 걸로 이제 더는 뭐라고 안 할게. 그래. 그게 끝이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아? 알았어. 미안하다고. 그럼 이제 됐지? 됐다. 이 상태로 더 대화해봤자 장모님 또 쓰러지실 것 같고 괜히 서로 언성만 높아질 게 뻔하니 그만두자.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언성을 높이려고 해? 당신 그깟 유산 좀 받아서 부자 됐다고 내가 일 좀 관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꼽주는 거야? 지금 회사를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부부 사이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결정해버린 거. 그 배신감에 화가 나고 서운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됐다. 그만 이야기하자. 제가 그만하자고 했더니 아내가 다리를 꼬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오늘날 건들 생각하지 마. 알다시피 요즘엔 부부끼리도 허락 없이 부부관계 맺는 거 그거 범죄인 거 알지? 참나, 내가 언제 당신을 건든다고 했어?
일주일 동안 각방 썼으니까 오늘 엄청 땡길 거 아니냐고. 갈수록 말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됐다. 당신 손끝 하나 안 건들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주무셔. 뭐야? 당신 날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손끝만 스쳐도 흥분하던 남자가 웬일이래? 됐거든? 나도 감정 있는 인간이야. 이런 기분에 당신과 뭐가 하고 싶겠어. 그냥 등 돌리고 자자. 결국 아내의 일방적인 퇴사 사건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끝으로 흐지부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집안 살림에서도 손을 거의 놓아버렸고 몇 끼를 비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오거나 밖에서 외식으로 때우려고 하더군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루는 아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요즘 당신 씀씀이가 너무 해퍼졌어. 너무 사치스럽게 지내는 것 같아. 돈도 있는데 좀 쓰면서 살면 어떻다고 잔소리야. 아, 그나저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그 유산 들어있는 통장 그거 도대체 언제 나한테 넘길 거야?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이리 넘겨줘. 뭐? 지금 그 통장을 통째로 나한테 달라는 거야?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고 그래. 당신보단 내가 훨씬 야무지게 재테크 잘할 자신 있으니까 나 믿고 넘겨달라고. 그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아니, 부부 사이에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말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야. 이 돈을 아무 계획 없이 허투루 쓰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다고. 허투루? 그럼 지금 나한테 그 통장을 맡기면 내가 그 큰 돈을 함부로 막 써버릴 거라는 이야기야? 지금 말 속에 뼈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듣고 서운해하든 화를 내든 어쩔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의 당신 모습을 봐서는 이 통장을 넘겨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 헐,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네? 그래, 좋아. 어디 혼자서 그 돈 많은 통장 꼭 껴안고 평생 잘 살아봐. 내가 만약에 이대로 집을 나가버려도 그래도 그 통장 안 줄 거지? 안 줘. 저는 아내가 돈 문제를 가지고 집을 나간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유산이 든 통장만큼은 절대로 맡기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신 지 어느덧 2달이 훌쩍 지나도록 저희 집의 가정 살림은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요슨 통장을 생활비로 쓰겠다고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와 장모님은 마치 그 돈이 이미 자신들의 소유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사치를 부리더라고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는 것이 어느새 그 모녀의 주된 취미이자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내가 본인의 카드로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저도 더 큰 갈등을 피하고자 애써 모른 척하며 크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모처럼 저에게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일부러 따스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서방,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이 집에 오고 난 뒤에 자네 생활이 많이 불편했지. 이 늙은 어미가 괜히 끼어들어서 자네 부부의 앞길을 방해한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드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말이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만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네. 예? 갑자기 나가시겠다고요? 그럼 혹시 어디로 가실지는 생각하신 쪽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는 덜컥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장모님만이라도 이렇게 떠나주신다면 아내가 잠시 들떴던 헛바람만 잘 잡으면 우리 부부가 이전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다음 말은 제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내며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디든
가긴 가야지. 돈이 없으니 전세로 가야지. 아, 네, 그러시군요. 잘 알아보세요, 장모님. 이보게 이서방,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가는 대신에 자네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통장 말이야. 그거 우리 딸 민영이에게 온전히 맡기게. 이제 내 딸이 일도 그만두었으니 남편 돈이라도 불리는 재미로 살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네? 아니, 장모님, 만약 그런 것이 조건이라면 그 제안은 사양하겠습니다. 장모님, 그 돈은 나중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내에게 그 통장 전부를 맡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뭐야? 자네 이 장모의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건가? 좋아. 그럼 그렇게는 못 나가지. 정 그렇다면 나 그냥 그림 같은 대저택을 한 채 사주게나. 그냥은 도저히 억울해서 못 나가겠으니 둘 중 하나라도 들어줘야 내가 속 시원하게 이 집을 나갈 수 있겠어. 장모님, 그 통장에 든 유산은 장모님 돈도 아니고 집사람의 몫도 아닙니다. 돌아가신 제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돈입니다. 제가 때가 되면 제 판단하에 알아서 쓸 테니까 장모님께서 괜한 욕심은 부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서방, 지금 말하는 게 참 사람을 고약하게 난처하게 만드는구먼. 당장 이 장모가 갈 곳이 없어서 저택 하나 해달라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그깟 집 하나 시원하게 못 해주나? 우선은 형편에 맞게 전세로 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나중에 제가 직접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마련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놈의 사위가 지금 누굴 상대로 감히 장난질이야? 날 아주 가지고 노는구먼. 됐어. 나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가. 나가는 거 싹 다 취소야. 취소! 장모님이 터무니없는 말을 번복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집의 풍경은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그 모녀는 여전히 물 쓰듯 돈을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이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제 머릿속은 나날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얼마 뒤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여보, 나 집에 왔어. 이게 지금 다들 뭐하는 짓들입니까? 제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힌 광경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해 저도 모르게 침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얇고 납작한 담요가 깔려 있었고 그 주위로 처음 보는 여자 노인네 여럿이 장모님과 둥글게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치목도모로 화투만 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게요. 담요 한가운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쌓여있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도박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 집에서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자네 왔나? 뭘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놀라고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불러서 그냥 가볍게 놀이 좀 하는 거야, 놀이. 저렇게 돈을 쌓아두고 하는 걸 어떻게 단순한 놀이라고 포장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시지요. 이보게, 나 지금 돈을 꽤 잃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감히 판을 접으라고? 이서방,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건 이 장모에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니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게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속의 우라를 아주 조금 쏟아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작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그곳에서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노인 무리가 모여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제 가정을 통째로 불법 도박장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가 쫓겨났던 안방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또 다른 낯선 여자 노인이 장모님의 그 비싼 안마의자에 파묻혀 덜덜 떨면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이런 개판인 상황을 더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단번에 바로잡기 위해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떠올려 보니 그것은 신고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미쳤어? 감히 어딜 신고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 전화 안 끊어?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 가정집입니다만 지금 여기가 불법 도박 현장입니다. 수십만 원의 현금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저는 통화를 마친 뒤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을 제 몸으로 가로막고 굳건히 섰습니다. 제 신고에 당황한 노인들이 웅성거리며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시도했지만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단 한 발짝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저 한 번 눈을 질끈 감고 이 상황을 묵인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도저히 그냥 묵과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장모님과 그 친구분들을 필사적으로 모두 막아냈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 안으로 닥쳤습니다. 경찰들은 거실에 돈다발과 하투패를 보더니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장모님을 포함한 노인들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 천할무없을 놈아! 세상 천지의 어느 집사위가 장모를 경찰에 신고하는가 말일세. 그리고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놀이 좀 한 거 가지고 이걸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도박으로 신고를 해? 그게 놀이였는지 도박이었는지는 이제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님께 소상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더는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정머리라고는 너 꿈만큼도 없는 못돼 먹은 놈 같으니. 아유, 또 공황 발작이 올 것 같다. 아유, 아이고 숨이. 아유, 경찰 아저씨들, 나 좀 놔줘요. 나 환자라고요, 환자. 지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 안 보여요? 가슴이 돌덩이로 막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을 경찰관들은 장모님과 다른 노인들이 늘어놓는 구차한 하소연과 핑계들을 모두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지체 없이 노인 모두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풀려나신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다짜고짜 현관에 서 있던 제 뺨을 향해 거세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을 맞을 놈아!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그러고도 내 사위라고 내 딸의 지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에 오신 뒤로 그 말도 안 되는 행포와 요구들을 제가 얼마나 꾹꾹 눌러 참아왔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이 신성한 집안을 도박판으로 만드신 것도 모자라 제 얼굴에 손찌검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놈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배운 것 없이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뭐라고요? 제가 왜 장모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더는 못 참겠습니다. 뭐가 어째?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장모님이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에서 풀려나신 장모님께 급히 연락이라도 받고 돌아온 모양인지 마침 바깥에 놀러 나갔던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떻게 됐어? 경찰서에서는 그냥 가래? 아니면 또 오래? 아이고, 우리 민영이 왔구나. 들어보니까 나중에 벌금형으로 아마 떨어지게 될 거래. 다들 초범이고 무엇보다 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될 것 같다고 하더란다. 내가 친구들이랑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화도 좀 친 걸 가지고 저 뇌결한 이서방이 기어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 모두 1,000만 원 이상 벌금이 깨지게 생겼다. 억울해 죽겠어. 속 터져.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뭐? 당신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장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신고한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야? 엄마가 방금 그랬잖아.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논 거라고. 누가 요즘 세상에 순수하게 재미로면 화투를 점당 10,000원씩이나 걸고 하냐? 거실 바닥에 현금 돈뭉치가 이리저리 오가고 깔려 있었는데 그 끔찍한 광경이 어떻게 당신 눈에는 단순한 재미로만 보이겠어? 아무리 그래도 신고는 아니지. 당신이란 인간 정말 최악이다.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네? 나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못 참아. 당신 오늘 벌인 이 짓에 대해 참여하는 의미로 당장 그 유산 통장 나한테 내놔.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게.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에 이어서 그 딸인 제 아내까지 단 한 사람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내가 아무래도 결혼 자체를 잘못했나 보다.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 이토록 간단한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한스럽네. 집안을 도박장으로 만든 장모님이나 그런 장모를 무조건 두둔하고 신고한 내 탓을 하는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내 유산 통장을 발견하고 회사 때려치고 사치 부리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이젠 그만둬야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끝까지 들어.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고 2달 동안 이 집에서 별의별 꼴을 다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아왔는데 오늘 당신들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확실하게 좁혀졌네. 우리 이쯤에서 그만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장모님이랑 당신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돌았나?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진짜 1억이야? 잠깐만, 진정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은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 뭐해? 빨리 이서방한테 사과해. 그런 것도 같네. 이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절대로 집에 친구들 같은 거 데려오지 않겠네. 화 풀게. 아이고, 내 가슴이 또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제가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2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내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2 사람을 보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아내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혀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여보,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집의 기본적인 살림이라는 것을 좀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아내 카드로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써왔는데 이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생활은 그만 정리하고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내일부터 내가 장도 보고 밥도 하고 앞으로 우리 집 살림 내가 잘할게. 나도 잘하겠네, 이서방. 앞으로는 절대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지내면서
자네들 밥이라도 챙기면서 집안 살림 거들겠네. 제발 해줬지만 말게나.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고개를 세차게 끄덕거리면서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위태로운 동거를 다시 이어가 보기로 했답니다. 그 주 내내 아내와 장모님은 제 앞에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의 행동은 다소 어색해서 오바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살림을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그 일주일간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유상통장 이야기를 꺼내거나 다른 불편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비교적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오후에 회사에서 정신없이 근무를 하던 중 제 휴대전화로 낯선 은행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리인의 계좌이체 요청 건으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아내분께서 고객님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전부 가지고 창구에 방문하셔서 대리로 계좌이체 3억 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내분께 이체를 위임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아니요? 위임이라뇨?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제 통장에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즉시 거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단 1초도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곧바로 상사에게 반차를 내겠다고 통보하고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집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이윽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장모님이 거실 한복판에 나란히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맞이하더군요. 당신 도대체 오늘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내 신분증이랑 서류를 훔쳐서 은행 창구까지 찾아가? 나 몰래 3억 원을 이체하려고 했어? 여보, 그게 일단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뭐가 어쩔 수가 없는데 남편 통장에 도둑처럼 손을 대려고 한 게 도대체 뭐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건데? 실은 그게 엄마가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게 영 불편하다고 하셔서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드리려고 그런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아직도 당신들한테 속아 넘어갈 바보 천치로 보여? 하다못해 장모님 집을 사드리려고 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하고 의논을 했어야지. 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부터 빨리 솔직하게 말해. 여보, 당신은 지금 나한테 그깟 돈 3억 원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내가 고작 3억보다도 못한 여자야? 당신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10수억이나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나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줄 수 있지. 3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이라도 내 아내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왜 못 주겠어.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잖아. 나를 기만하고 나 몰래 돈을 빼가려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이 여자야.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당장 똑바로 말해.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전부 말하면 돈 줄 거야? 내 상식으로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알겠어.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고 더는 숨길 수도 없으니까 말할게. 실은 얼마 전에 엄마랑 내가 같이 엄마 친구분 댁에 놀러를 갔어. 거기서 뭘 했는데? 거기서 그냥 뭐 다들 하니까 앉아서 놀이 좀 했어. 놀이? 또 화투 말하는 거야? 설마 장모님이랑 당신 같이 도박한 거야? 그래서 생긴 빚이야? 여보, 제발 내 말 끝까지 좀 들어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날 유난히 엄마랑 나한테 패가 술술 잘 붙어가지고 돈을 계속 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딱 한 판에 그동안 땄던 돈이랑 우리가 가져간 돈까지 전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본전 생각에 간절해서 마침 거기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사채일수 놓는다는 이모가 있길래 그 사람한테 급히 돈을 좀 빌렸어. 도박하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사채까지 썼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3억 원이란 말이지? 처음엔 그 정도가 아니었지. 이런 걸 만회하려고 또 빌리고 그러다 또 잃어서 다시 빌리고 그렇게 잃고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차용증을 보니 어느새 원금이 3억이나 쌓여 있더라고. 여하튼 그 사채 이모가 다른 담보도 하나 없이 큰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장 오늘까지 돈을 갚으라고 아침부터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잖아. 내가 사실 당신이 부모님한테 유산 받아서 부자라고 슬쩍 말을 흘리면서 돈을 좀 쉽게 빌렸거든. 정말이지 가지가지 하는 짓이다. 제가 기가 막혀서 깊은 한숨을 내쉬자 방금 전까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떨던 두 모녀가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랑 우리 엄마 빚 이번 한 번만 시원하게 갚아줄 거지? 네? 우리 여보. 이서방, 내가 다시는 화투짝에 손도 안 댈게. 손가락 끌고 약속할게.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아니. 더 말할 필요도 없네. 바로 갚아주려고? 아니,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 뭐라고? 방금 이혼하자고 그랬어?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싹싹 빌면서 사과하잖아. 그리고 당신은 그만한 돈도 있으면서 나한테 고작 3억도 못 써? 못 써. 앞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내 돈을 단 1원도 줄 일은 없을 거야. 당장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나가. 아니 이서방, 자네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윗사람이 어른이 이렇게까지 체면 구겨가며 사과를 하면 아랫사람은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디서 사내 자식이 아내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제는 화를 내는 것도 지치고 대꾸하기도 질려버렸어요. 그냥 제발 좀 나가세요. 나가.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요. 이서방, 또 그런다. 내 가슴이 답답하네.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 엄마, 괜찮아? 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자, 내가 부축해줄게. 두 모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생쇼를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장모를 부축해서 안방까지 후다닥 빨리 걸어서 들어가더니 장모님이 그 비싼 물침대 위로 털썩 눕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물침대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머,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물침대 터졌어. 다 젖었잖아. 아이고, 내 허리춤이 아까 그 화투 한 장에 끼어 있었나 봐.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침대가 터지냐. 차가워.
세상에 물 난리 났네. 물 난리가 났어. 이서방, 이거 보게. 자네가 사준 물침대가 영 허접하네. 아무래도 새 것으로 다시 사줘야겠어. 마지막까지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됐으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가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끊어줘 소리를 질렀음에도 두 사람이 젖은 생쥐꼴로 뭉구적거리며 끝까지 버티고 나가지 않자 저는 결국 아내의 손목과 장모의 손목을 하나씩 제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온 힘을 다해 그 두 사람을 거실 바닥으로 질질 잡아 끌어 현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나 손목 아파. 나 여보. 이서방, 지금 뭐 하는 겐가? 그만하게.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이러면 쓰나. 놔라. 나 자네 부모야, 부모. 부모 좋아하시네. 내가 방금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남남이요. 다시는 내 집에 얼씬들 하지 마. 둘 다 당장 꺼져. 저는 두 사람의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버리고 그대로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제발 한 번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신경을 완전히 꺼버린 채 물바다가 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아내의 서랍장을 열어 그들의 옷가지를 모조리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그 옷들로 흥건한 바닥의 물을 되는 대로 발로 문지르며 닦아냈습니다. 완벽한 정리는 애초에 불가능했기에 대충 물기만 빨아들인 뒤 작은 방으로 건너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고 음악 소리를 최대로 키운 채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나니 일단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잠에서 깬 저는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태연하게 안방에서 물기를 닦아내며 어질러진 방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당신들 어떻게 들어왔어? 내가 나가면서 아예 도어락 배터리를 빼버렸는데? 당신이 안에서 자는 것 같아서 그냥 사람 불러서 문 땄지. 여보, 우리 엄마랑 둘이서 여기 깨끗하게 다 치웠어. 어때?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지? 이서방,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보게. 자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 3억만 갚아주면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 자네를 우리 집안 은인으로 깍듯이 모시겠네. 이제 그만 화 풀고 우리 빚을 좀 정리해주게. 아이고, 우리 사이가 드디어 기분이 좀 나아진 모양이지. 여보, 그렇게 시원하게 웃으니까 나도 좋다. 이제 화가 다 풀린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성 파괴 안 돼? 지금 날 두고 같이 웃어? 이게 지금 사람을 끝까지 조롱하나? 빨리 내 눈앞에서 안 꺼져? 이복의 사위,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하나? 이것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겠어? 아니면 맷집도 좋다는데 나한테 맷타작이라도 실컷 맞아 이 집에서 나갈래? 이것들을 그냥... 저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식탁 하나를 두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높이 치켜 올려 당장이라도 그들을 향해 던져버릴 것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모녀가 겁을 잔뜩 집어넣고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서서는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군요. 5년 함께 산 아내와 가족으로 모셨던 장모. 그 모녀의 추악한 밑바닥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나니 그동안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운정마저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짐을 챙겨 집에서 빠져나왔고
곧장 회사에 일찍 출근했다가 낮 시간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을 바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봉투를 들고 부동산에 들렀다가 아내와 장모님이 버티고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이혼 소장을 건네주자 아내는 서류를 읽어보더니 입에 개거품을 물 것처럼 경악하며 절규하더니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정말로 진짜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구나. 여보, 나 용서해줘. 제발 이번 딱 한 번만 봐줘.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도 눈치를 살피더니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방, 내 말 좀 듣게. 이 모든 게 다 이 못난 늙은이 나 때문일세. 내가 착한 우리 딸내미를 꼬드겨서 그 망할 놈의 도박판에 들어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제발 나만 이 집에서 내쫓게. 우리 불쌍한 딸과는 제발 이혼하기 말아주게. 이 장모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네. 아니, 나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내 판단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방금 또 깨달았어. 어쩌면 당신이 우리 집에 억지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동안 당신들이 애써 숨겨왔던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내가 다 목격하게 된 것 같아.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이보다 더한 꼴은 내 눈으로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건 다 엄마가 날 꼬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망할 놈의 화투짝을 잡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랑 말고 우리 엄마랑만 이혼해. 정신 나간 기집애야. 지금 엄마더러 사위랑 이혼하다는 게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좀 엄마는 제발 입 좀 다물어 봐. 여보, 딱 한 번만 봐줘. 나 당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 자신 없단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럼 두 사람 원하는 대로 여기서 계속 지내. 정말이야? 여보, 마음 바꾼 거야? 아니, 아까 부동산에 이 집 내놓고 오는 길이니까 집이 팔릴 때까지는 지내도 좋아. 어차피 집안이 엉망이고 두 사람 짐도 있으니까 알아서 치워. 나는 오늘부로 본가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이혼 재판 날짜 잡히면 그날 늦지 않게 잘 맞춰서 와. 여보, 안 돼. 제발 가지 마. 여보! 결국엔 제가 그 지긋지긋한 모녀를 그 집에 버려두고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도박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이유를 불문하고 이혼하는 것이 100번 맞다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저희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그 어마어마한 사채빚을 갚겠다고 나란히 식당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다니던 회사도 미련 없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고, 집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장모님과 전 아내는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 빚을 더 빨리 갚겠다고 결국 또다시 도박판을 들락거린다고 하네요. 참, 사람이 한번 변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무섭게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싶어 씁쓸했습니다. 이제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두 사람이지만요. 그 지옥 같던 이혼 후 1년 뒤쯤 저는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 탈 없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끔찍했던 경험 때문에 제 혼은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저 연애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옥과도 같았던 장모와의 동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벽한 파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결정을 서두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